거리는 조용했다. 허묵이 생각한 것보다 더. 그는 주머니에 손을 꽂은 채 과거에 가장 떠들썩했던 거리로 차분히 걸어갔다. 노란색 대형 트럭이 길 한가운데 버려져 있었다. 구식 나무이자 유리문 하나가 떨어진 책장 등 가구와 장난감이 담긴 대형 비닐봉투가 실려있는 걸 보니 이삿짐센터 전용차인 듯 했다. 종말, 이사, 버려진 트럭. 이 무관해 보이는 세 가지를 하나의 이야기로 엮어낼 길은 없었다. 허묵은 그저 트럭 앞에 서서 자신이 그녀의 옆집으로 이사할 때의 장면을 떠올렸다. 그는 원래 단출하게 사는 사람이다. 이사할 때도 책과 컴퓨터, 생활 필수품만 챙겼더니 짐은 7박스가 다였다. 이삿짐 센터 직원은 짐 운반 노하우가 탁월해서 단 2번 오르내리는 것으로 모든 물건을 차에 실었다. 밤이 너무 깊었다. 허묵은 길 한가운데 서 있었다. 바람이 그의 이마에 내려온 앞머리를 흔들었다. 그는 갑자기 이사하던 날 날씨가 좋았던 것이 생각났다. 그날 차가 출발할 때 그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봤다. 해가 구름 뒤에 가려져 있었지만 햇살은 여전히 따가웠다. 이삿짐 센터 직원은 목에 수건을 걸고 자주 얼굴을 문질렀다. 그가 허묵에게 웃으며 짐이 참 적다면서 이런 고객은 드물다고 말했고 어느 집이든 이사하면 크고 작은 짐이 한 트럭 나온다고 말했다. 귀찮은 게 싫다. 이사 가서 다시 사면 된다. 그는 그렇게 대답했었다. 실제로 나중에 많은 물건을 새로 구입했다. 하지만 대부분은 그녀가 그에게 선물한 것으로 작게는 캐릭터 스티커부터 크게는 베개, 재밌는 장식품까지 다양했다. 그녀가 처음 그의 거실에 들어왔을 때의 눈빛이 생각났다. 그녀는 정중하고도 긴장한 얼굴로 함부로 안을 둘러보지도 그와 눈을 마주치지도 못했다. 언제든 사냥꾼의 함정에 빠질 수 있는 순진무구한 토끼 같았다. 나중에 이 토끼는 그와 친해지면서 매일 그의 앞에서 즐겁게 뛰어다녔다. 그를 대신해 식물의 잎과 가지를 정리하기도 하고 그의 텅 빈 냉장고를 음식으로 꽉 채워주기도 했다. 그녀는 새하얀 발을 드러낸 채 통유리창 앞 카펫에 누워 책 읽는 것을 즐겼다. 하지만 해가 질 때쯤이면 또 잠들곤 했다. 잠든 그녀의 치마와 머리카락 위로 기적 같은 금빛이 깔렸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아주 멀면서도 마치 엊그제일 같은 기억을 떠올렸다. 원래 자신이 모든 것을 이렇게 또렷이 기억하고 있었구나 싶었다. 허묵의 눈에 알 수 없는 빛이 번뜩였다. 그는 고개를 돌려 뒤를 봤지만 아무것도 없었다.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처럼 길 양쪽에 늘어져 있는 건물에 불빛은 보이지 않았다. 긴 거리의 끝은 평지에 생긴 심연처럼 빛 한 줄기 들어오지 않는 끝없는 어둠이었다. 바람에 휘날리는 그의 하얀색 옷자락만이 이 짙은 어둠과 선명한 대비를 이루고 있었다. 해성군이 허공에 긴 궤적을 남겼다. 그는 눈을 거두고 어둠이 짓누르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30분 뒤 그는 최고생명과학연구소 앞에 섰다. 허묵은 연구소 입구에서 무성한 잡초와 낮은 무릉덩이를 발견했다. 연구소의 정식 보수가 시작되기 전에 한 번 와본 적이 있는데 그때와 다름이 없는 모습인 것 같았다. 다른 점은 잡초가 그때가 더 길었고 무릉덩이에는 손가락만한 미꾸라지가 살았다는 것뿐이다. 황폐하고 황량하고 사람이 살았던 흔적이라곤 조금도 보이지 않았지만 곳곳에서 생명의 기운이 느껴졌다. 생명은 늘 다양한 형식으로 다양한 형태의 놀라움을 선사한다. 생명은 결코 소멸하지 않는다. 허묵은
바닥에 들이온 나무 그림자를 밟고 문을 밀며 연구소로 들어갔다. 이곳엔 사람이 없을 것이다. 아무도 남아있지 않을 수도 있고. 등을 켜지 않은 복도는 음침하고 좁아 보였다. 허묵은 복도를 걸었다. 구두가 대리석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가 벽에 튕겼다가 좁은 공간에 무겁게 메아리 쳤다. 허묵은 다른 연구실은 조사하지 않고 곧장 자기 사무실로 갔다. 그에겐 마지막으로 완수해야 할 일이 있었다. 창턱에 있던 녹색 식물은 이미 완전히 시들어 검고 누렇게 변한 긴 줄기가 바닥까지 축 늘어져 있었다. 생명력이 강한 식물이라 햇빛만 조금 비춰주면 살 수 있는데 그는 이런 식물들도 돌봄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자주 잊곤 했다. 하지만 그녀는 늘 걱정하며 잎을 닦아주고 이런저런 영양제를 꽂아주기도 했다. 사람들은 이렇게 예쁘게 키운 녹색 식물은 드물다며 그를 칭찬했다. 원래 강한 식물이었지만 그녀의 보살핌 아래 통풍이 잘 되는 시원한 곳에서 편히 잎을 펼치고 햇볕이 충분한 곳에서 자유롭게 숨쉬고 높은 곳에서 사방으로 마음껏 줄기를 뻗쳤다. 그녀가 있어서 화분은 그렇게 신나게 살 수 있었다. 허묵은 의자를 뺀 후 자리에 앉았다. 앉을 때 완전히 시든 녹색 식물의 줄기를 밟았지만 신경 쓰지 않았다. 그는 데이터베이스에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특별한 방법으로 저장해둔 정보를 다시 읽기 시작했다. 조용한 사무실 안에 타닥거리는 경쾌한 키보드 소리만 울렸다. 모니터 불빛이 흔들림 없는 허묵의 두 눈에 비쳤다. 그 위로 무수한 유전자 배열이 지나갔지만 그가 관심을 둘 만한 것은 하나도 없었다. 그가 살짝 미간을 찌푸리며 입을 일자로 꾹 다물었다. 그가 많은 시간을 들여 이 연구를 했지만 수많은 반복 실험 결과 일반인과 일볼버의 유전자 사이에 현저한 차이가 없다는 건 분명했다. 이 데이터가 보여준 사실에 한때 그의 연구는 슬럼프에 빠졌다. 그도 블랙스완에서 빼내온 자료가 불완전하다는 것은 알고 있었다. 어쩌면 겨우 반쪽짜리밖에 안 된다는 것을. 그는 이미 너무 오래 끌었다. 곧장 부족한 주요 정보를 찾고 바로 이 자료 뒤에 있는 가장 핵심적인 비밀을 밝혀내야 한다. 지금 당장. 최고생명과학연구소. 허묵은 연구소 구석구석을 잘 안다. 연구소 예터를 재건할 때 그는 가장 기본적인 리뉴얼만 했을 뿐 자료실 내부 배치는 아무것도 변경하지 않았고 그 덕에 안에 쌓인 문서들도 그대로 보관돼 있었다. 그동안 그는 자료실의 서랍과 책장을 거의 다 뒤졌지만 아무 수확도 없었다. 수확이 완전히 제로인 것은 아니다. 어느 날 저녁, 그는 책장 제일 아래 선반에서 신문에 쌓인 물건을 발견했다. 그것을 풀어본 그는 순간 멍해졌다. 그것은 5.25인치, 3.5인치 플로피 디스켓 10장 정도였다. 디스켓은 각각 플라스틱 상자에 담겨 있었고 날짜를 적은 붉은 라벨이 붙어 있었다. 호기심이 생긴 그는 저장실에서 구식 컴퓨터를 찾아 플로피 디스켓을 드라이버에 꽂았다. 컴퓨터에 연결된 건 CRT 모니터였고 마우스는 볼 마우스였으며 돌아갈 때 본체에서 딸깍딸깍 하는 소리가 났다. 그는 디스켓에 들어있는 문서를 클릭해서 열었다. 빼곡히 기록된 것은 모두 실험 데이터였다. 생명과학이란 학과가 탄생한 이래 수많은 연구원이 서로 연구를 이어나가며 발전의 길을 모색했다. 그들은 서로 주장이 다르고 정통한 영역이 달랐지만 이 사업에 모든 열정을 바치고자 했다. 대략 살펴보니 첫 번째 디스켓에서 마지막 디스켓까지 총 12년의 실험 결과가 담겨 있었다. 이것은 연구원들의 12년의 삶이었다. 허묵은 자신이 왜 오늘 밤에 갑자기 이런 일을 떠올리는지 몰랐다. 그는 창가에 서서 하늘에 나타난 커다란 불빛을 봤다.
첫 번째 해성의 핵 파편들이 바닥에 떨어졌다. 지난 관측에 비춰보면 두 번째 파편 무리는 45분 후에 도착할 것이다. 그는 사색에 잠겼다. 3.5인치 플로피 디스켓의 용량은 1.44메가로 텍스트 70만 자를 저장할 수 있다. 보통 CD의 저장 용량은 700메가가 넘고 USB나 외장하드는 몇 기가도 가능하다. 이 반쪽짜리 자료를 다른 것과 섞어 이 건물 내 아무 구석에나 던져놓으면 누가 찾을 수 있겠는가? 하지만 그라면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전자저장 장치는 어느 것이든 훼손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17년 전이라 해도 IT 기술은 그 거대한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발전해 있었고 데이터가 컴퓨터에 저장돼 있기만 하면 금방 검색할 수 있다. 더구나 17년 전엔 키가 있었다. 해커의 출현은 컴퓨터 저장 데이터의 안전성을 의심케 했고 이는 사실로 드러났다. 허묵의 눈빛이 돌변했다. 그는 복도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자료실로 향했다. 이곳의 모든 자료는 시간 순서에 따라 보관되어 있다. 허묵은 잘 정리된 자료 더미 속에서 가죽으로 철한 17년 전 보고서를 꺼냈다. 조잡한 스케치, 대충 그린 세포 모형 등 모두 평범한 내용이었지만 그는 천천히 넘기며 진지하게 읽었다. 썰렁한 공간에 종이 넘기는 소리만 울렸다. 고작 30페이지짜리 문서였지만 허묵은 30분이나 뒤적였다. 마침내 종이를 넘기던 손가락이 멈췄다. 그는 보고서 중 한 페이지를 과감하게 찢어 백열등에 비춰보았다. 얇은 종이가 빛을 차단했다. 이것이다. 원래 종이가 2장이었는데 정교한 방법으로 2장을 붙여 한 장으로 만든 것이었다. 참 교묘하고도 원시적인 방법이다. IT 시대에 중요한 자료를 이런 식으로 보관할 거라고 생각할 사람은 거의 없을 테니 말이다. 허묵은 시간을 들여 이 2장을 떼어낸 뒤 핀셋으로 그 사이에 끼어있던 종이를 꺼냈다. 가볍고 얇은 B5 사이즈의 종이는 오랜 세월이 지난 탓에 누렇게 변해 있었다. 중간에 구김이 있는데 아마도 어떤 액체가 닿았던 것 같다. 당시의 기술은 한계가 있기에 완전히 흔적을 안 남길 수는 없었던 모양이었다. 허묵은 그것을 재처리해서 결국 이 수수께끼를 풀어냈다. 종이에 기록된 정보는 역시 유전자 데이터였다. 하지만 데이터 표현이나 구조가 근현대 인류와 미묘하게 다르고 모든 연도 정보에 물음표가 찍혀 있었다. 이는 허묵에게 대담한 추측을 하게 했다. 종이 뒷면에 잉크가 새는 만년필로 누군가 덜덜 떨며 같은 추론을 써놓았다. 선사시대 문명. 허묵은 이 작은 종이가 최고 생명과학연구소의 존재 의의일 거라고 생각했다. 연구원들이 10여 년 동안 온갖 심혈을 기울인 것도 그 속의 참뜻을 탐색하기 위한 것뿐이었다. 그것이 담고 있는 비밀은 전 인류의 유전자 데이터보다 훨씬 무거운 것일지도 모른다. 허묵은 인류 문명의 흔적이 사라지고 있다는 걸 안다. 해성 파편 충돌로 폭발이 일고 쓰나미가 단시간 만에 수많은 도시를 휩쓸었다. 대형 박물관, 궁전, 진귀한 건축물 등등 어느 하나도 재난을 피하긴 어렵다. 고요한 공간에 갑자기 울린 휴대폰 알림음이 그를 사색에서 끌어냈다. 아직 그에게 연락할 사람이 있을 줄이야. 씨앗 프로젝트의 연구원이 마지막 관찰 보고서를 보내주었다. 젊은 연구원들은 재앙이 닥쳤을 때 겁에 질려 고개를 받고 울 거라 여겼지만 실상 그들은 그 순간에도 자신의 연구를 굳건히 수행했다. 허묵은 바로 메일을 여는 대신 이례적으로 메신저를 열었다. 그의 예상대로 젊은 연구원들은 자기가 과학자의 신념을 체득하게 될 줄 몰랐다며 각종 이모티콘을 동원해 떠들고 있었다. 그들은 여전히 시시덕거리고 있었고 여전히 일하고 있었다. 허묵은 다시 이메일을 열어 3,000자가량의 보고서를 모두 읽었고 잠깐 생각한 뒤 5글자로 회신했다. 수고했어요.
그런 뒤 그는 고개를 들어 앞에 놓인 기기를 바라보았다. 꿈 기록기. 차가운 등불에 비친 그의 표정이 지나치게 평온했다. 자료는 모두 갖춰졌다. 블랙스완이 숨기려 애쓰던 기밀 문서, 최고생명과학연구소의 수십 년의 연구 성과가 모두 그의 앞에 놓여 있었다. 그에겐 아직 아무 증거도 없고 자신의 생각이 정확한지 검증할 수도 없지만 정교한 과학적 수단으로 추론하고 증명할 시간은 이제 없다. 이 순간 그는 자신의 직감을 믿고 이미 떠난 그녀를 믿어야 했다. 끝을 향해 가는 이 길은 그녀가 새로운 국면을 열어주길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이 생각에 전혀 거부감이 없었다. 그는 과학 연구자이므로 어떤 가능성도 받아들일 것이다. 증명되지 않은 모든 것이 맞을 수 있다. 그녀는 할 수 있고 분명 해낼 것이다. 그는 이 점을 확신했다. 그렇기에 어떤 가능성이든 대면할 준비를 해야 했다. 그가 뭔가를 남기고 싶다면 더 분명한 것을 남겨야 한다. 사실 그는 그녀를 조금 걱정하고 있었다. 그녀는 이미 눈부시게 성장했지만 그는 늘 그녀의 순진무구한 눈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녀와 함께 가지 못해서 그는 마음이 놓이지 않았다. 그녀가 고작 몇 시간 떠나 있었을 뿐인데 그는 이미 참지 못하고 그녀를 그리워하고 있었다. 그리움이 코앞까지 밀려왔을 때야 그는 알았다. 자신이 그리워하는 사람이 이미 닿을 수 없을 만큼 멀리 갔다는 걸. 그는 손을 심장 왼쪽으로 가져가 익숙한 박동을 느꼈다. 허묵은 자신이 전보다 조금 솔직해졌다고 느꼈다. 이 말을 그녀에게 하면 그녀는 어떤 미소를 지을까? 자그마한 안심의 미소일까? 기쁨에 젖은 환한 웃음일까? 아니면 슬그머니 뺨을 붉히며 아무 말 없이 그의 앞으로 한 걸음 다가와 설까? 시간은 걸음을 멈추지 않았고 카운트다운은 이미 막바지에 이르렀다. 수백 개의 해성 파편이 잇따라 대기권을 뚫고 들어왔다. 어떤 풍경보다 장관이었고 인간의 언어로는 묘사할 수 없는 절경이었다. 허묵은 이 장면을 볼 수 있는 것이 일종의 행운이라 생각했다. 그가 비록 천문학 전문가는 아니지만 지난 몇백 년간 수많은 천문학자들이 기다란 망원경 앞을 지키고 있었던 것이 해성이 어떻게 파편으로 변하고 대기권을 지날 때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지 정확히 관찰하고 최종적으로 행성에 부딪혀 폭발하는 장면을 보고 싶어서란 걸 알고 있었다. 불씨로 시작된 인류 문명이 다시 불씨로 인해 소멸되다니 역시 자연엔 늘 법칙이 있다. 그는 늘 이 법칙을 믿었다. 또 하나의 해성 파편이 연못시에서 100km 떨어진 산등성이에 떨어졌다. 솟아오른 뜨거운 연기가 밤하늘을 불바다처럼 밝혔다. 그 뒤를 따라오는 것은 밤하늘에 질주하듯 날아오는 해성군이었다. 다음에 만나면 허묵의 눈동자가 잠시 부드러운 빛을 띠는 듯 하더니 순식간에 평소의 차가움을 되찾았다. 그는 몸을 돌려 꿈 기록기를 가동했다. 당신의 출현은 나의 남은 삶을 충분히 차지할 수 있을 겁니다. 밤하늘 끝에 갑자기 더 눈부신 빛이 나타나 날아오는 해성군을 향했다. 순식간에 하늘을 뒤덮은 눈부신 별무리가 장대한 불꽃처럼 대지를 향해 떨어졌다. 거의 동시에 창턱에 시든 녹색 식물이 흙 속에서 작디 작은 씨로 돌아가 두 번째 삶을 기다리며 깊은 잠에 들었다. 시간은 한 바퀴 돌아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새로운 국면이 시작되었다.